기생집 머슴이 된 남자. 옛날에 어느 마을 상인이 큰 배에 소금 한 가득을 싣고서 평양 대동강에 가서 정박하게 되었지요. 소금이 매우 귀하던 때라 아주 비싼 값에 잘 팔렸습니다. 이 상인이 평양에서 소금을 파는 동안 한 기생과 친분을 가져서 이후 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소금을 판 돈 모두 기생집에 바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상인이 돈이 다 떨어지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재물을 더 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냉정하게 내쫓으려 하였지요. 상인은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부끄럽고 기생 집에서 쫓겨나면 머물 만한 곳도 없어서 기생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재물이 다 없어졌고 갈 곳도 없으니 너희 집에 머슴으로 머물면서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좋습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엌에서 잠을 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인은 기생집 머슴이 되어 말에게 먹이 주는 일과 뗄 나무를 마련하는 일,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온갖 힘든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며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는 날도 아주 많았습니다. 상인은 그럴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흘렀지요. 상인은 여러 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집 떠난 지도 오래되어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동안 많은 신세를 졌구려. 고맙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래 있은 정표로 무엇을 주겠어요? 노자로 줄 돈은 없고 마땅한 물건이 없나? 기생은 이 상인에게 돈을 주기는 아까워서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장구를 꺼내와서 그곳에 걸려있는 올공금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다가 쌀과 바꾸어 양식이나 하십시오. 상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생과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동 강가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는 동안 상인이 앉아서 그 올공금을 모래에 문질러 녹을 닦아내 보았더니 검정색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윤이 나고 보통 새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쇠랑은 다른데? 상인은 이것이 매우 비싼 쇠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장날에 가지고 가서 장터에 자리 잡고 앉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은 중요한 보물입니다. 100만냥이면 이것을 팝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것을 어디서 났소? 이것은 오금이라는 것인데 황금의 10배 정도 비싼 값으로 팔리는 보물이요. 매우 구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내가 100만냥을 내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우리 집까지 함께 가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상인은 그의 집까지 함께 가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곧 그 돈으로 옛날에 소금을 산 본전을 갚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갚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산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검정금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오금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장보고의 죽음.
옛날 신라는 삼국 통일의 기쁨을 그리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임금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조카를 없애고 왕위에 오르는 삼촌이 있는가 하면 지방 호족의 군사들을 이끌고 대궐을 공격하여 하루아침에 임금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계속되는 전염병, 흉년으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어지럽던 시기에 임금이 된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 왕권을 강화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앞다투어 반대를 했습니다. 대왕폐하, 장보고의 공이 크다고는 하나 그는 천한 신분이옵니다. 일찍이 왕비는 왕족 집안에서 간택되어 왔습니다. 미천한 자의 딸을 왕비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문성왕은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장보고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려울 땐 내게 힘을 빌려 가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일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평민으로 태어난 장보고는 남달리 무예와 지략이 뛰어났지요. 장보고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능력을 인정받고 무령군 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무렵 장보고는 당나라의 해적들이 신라의 서해를 넘나들며 신라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 종으로 파는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신라에 돌아와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당나라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소신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신다면 정예의 털을 잡고 당나라 해적을 서해에서 몰아내겠습니다. 당나라 해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흥덕왕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장보고는 타고난 장군이었지요. 장보고는 당나라 해적선을 격파하고 서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라,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권을 움켜쥐고 해상왕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라가 왕권 다툼으로 어지럽던 시절 신문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가 보여주고 말겠다. 장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라벌을 공격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해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성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문성왕에게 말했습니다. 소신을 믿어주신다면 장보고를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여간 막강한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대가 장보고를 이길 수 있겠소? 소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염장은 나라를 배반한 척하고 장보고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받들 수가 없어서 장군을 돕고자 왔나이다. 장보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염장의 말을 믿었지요. 그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려. 장보고는 염장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둘은 밤이 새도록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이윽고 장보고가 거하게 취했을 때 염장은 가슴에 숨겨온 칼을 꺼내 장보고의 목을 베었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장보고는 이렇게 일생을 마치고 말았지요. 장보고의 죽음과 함께 청해진도 무너졌고 그로 인해 해상무역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지럽던 신라는 이때부터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동이라 불리던
소년. 옛날 진나라 때 형주 자사를 지내며 큰 공을 세운 왕용도 어려서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왕용이 7살 때의 일이지요. 어느 날 왕용은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좀 봐. 과일 나무가 있어. 한 아이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그곳에는 나무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모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그 나무 쪽으로 몰려갔지요. 그러나 왕육만은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이 모습을 보고 왕룡에게 물었지요. 너는 왜 오얏을 먹으러 가지 않니?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오얏나무지요. 길가에 있는데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면 맛없는 열매가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쓰고 맛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은 이 일을 동네 이곳 저곳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왕룡은 신동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나라 명제는 낙양성 북쪽에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선무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울타리 안에 호랑이를 가두어 두고 병사들과 싸움을 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울타리 밖에 서서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이빨도 뽑히고 발톱도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호랑이와 싸우다 죽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하루는 왕룡도 호랑이와 병사들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선무장으로 갔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울타리 안에는 호랑이가 혼자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울타리에 바싹 붙어 호랑이를 구경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용도 끼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울타리에 걸터 앉아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등 법석을 떨었지요. 하지만 왕용은 꼼짝 않고 울타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지요. 그 호랑이가 이빨도 발톱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용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대범하고 요령이 있었지요. 뒷날 종에는 위나라 문제에게 왕용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용은 뛰어난 인재로 대범하며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왕용을 관리로 임명했고 왕용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롱박에서 나온 남매. 옛날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뇌공이 또 심술을 부릴 모양이군. 뇌공은 벼락의 신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내를 미워하며 걸핏하면 땅에 큰 비를 내렸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고비였지요. 고비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지요.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내공이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큰 가뭄으로 고통을 겪자 고비는 보다 못해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뇌공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고비 이놈이. 그리하여 앙심을 품은 뇌공은 그 뒤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심술을 부렸습니다. 뚝하면 폭풍우를 내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었지요. 고비는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푸른 이끼를 지붕 위에 깔았지요. 고비가 지붕에서 내려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금세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런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걸핏하면 큰 비를 내려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다니. 이 녀석을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고비는 삼지창을 꺼냈습니다. 고비는 쇠 바구니를 가져와 처마 밑에 두고는 삼지창을 들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렸지요. 그러더니 하늘 저편에 뇌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뇌공은 날개를 퍼덕이며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붕에 깔린 이끼에 미끄러져 처마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뇌공은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고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재빨리 뇌공에게 달려들어 삼지창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고비는 뇌공을 들어올려 쇠 바구니에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얼른 뚜껑을 닫았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더니 꼴 좋구나. 부상을 입은 뇌공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었지요. 고비는 쇠 바구니를 짊어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고비는 아이들에게 말하였지요. 이 쇠 바구니에 뇌공을 가둬놓았다.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켜보거라. 저 녀석이 목이 마르다고 해도 절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비는 다음날 아침 사냥을 떠나면서도 이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뇌공은 고비가 집을 나서자 신음소리를 더 크게 내었지요. 아이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쇠 바구니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그러자 뇌공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목이 타서 못 견디겠구나. 제발 물 한 바가지만 주지 않겠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절대로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 잔이라도 다오. 제발 부탁한다. 얘들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란다. 이렇게 싹싹 빌 테니 단 한 방울이라도 입술에 적셔다오. 뇌공은 관절이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불쌍하고 가여웠지요.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셔 한 방울을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뇌공은 물 맛을 보고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너희들은 참 착하구나.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니? 새 바구니에서 빠져 나와야겠다. 아이들은 뇌공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허겁지겁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천둥 소리와 함께 뇌공이 쇠 바구니를 부수고 밖으로 나왔지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뇌공이 입을 벌려 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를 아이들에게 주며 말하였지요. 내가 떠나면 이것을 꼭 땅속에 심거라. 그러면 순식간에 줄기가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야. 그 열매를 따서 잘 간직하고 있거라. 곧 이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 열매 속에 숨으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야. 말을 마친 뇌공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비가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뇌공이 달아났구나.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비가 말하였지요. 앞으로 어찌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다.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 홍수에 대비해야겠다. 고비는 홍수에 대비하여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쇠로 만든 철선이었지요. 아이들은 내공이 건네준 이를 땅속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싹이 돋아나더니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지요. 그것은 커다란 조롱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롱박을 따서 톱으로 켰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는 이가 잔뜩 들어있었지요. 아이들은 이를 빼내고 그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이서 몸을 숨기기에 딱 좋았지요. 오빠, 내공이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했지? 그래, 벽장 속에 넣어주자. 고비는 사흘 만에 배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농가 밭은 금방 물에 잠겼고 마을로 산더미 같은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배 안으로 피해라. 내공이 마침내 이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야. 아이들은 조령박을 챙겨 들고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을은 어느새 물에 잠겼지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온 세상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고비와 두 아이를 태운 배는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배 안에서 조롱박 안에 들어앉아 있었지요. 비는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렀지요. 저만치 하늘나라의 문이 보였습니다. 고비는 그곳까지 배를 저어가서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천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신은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은 물의 신을 불러 말하였지요. 큰일 났다. 하늘나라까지 물에 잠기겠어. 어서 빨리 물을 빼라. 물의 신은 얼른 물을 뺐습니다. 그러자 비가 그치고 산과 들이 예전의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하지만 갑작스레 물을 빼는 바람에 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고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조롱박 속에 있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매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조롱박에서 살아나왔다고 오빠는 복희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복희는 조롱박을 뜻합니다. 노인은 복희의 여동생이라고 복희매라 불리었습니다. 당시 하늘나라는 땅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어 복희 남매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며칠씩 놀다 오곤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복희 남매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희가 여동생에게 말하였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둘뿐이야.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려면 우리끼리 결혼을 해야 해. 오빠 제정신이야? 우리는 피를 나눈 남매라고. 그러나 복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야지. 내가 앞서 달릴 것이니 오빠가 내 뒤를 쫓아와 봐. 만약 내가 오빠에게 붙잡히면 오빠와 결혼할게. 여동생은 달리기를 무척 잘했습니다. 여동생이 나무 주위를 뱅뱅 돌았는데 어찌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복희는 꾀를 내었습니다. 여동생을 쫓는 척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여동생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복희 남매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복희 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였지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낳았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자. 복희 부부가 사다리를 타고 절반쯤 올라왔을 때였지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고기 꾸러미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조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놀랍게도 땅에 내려앉자마자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집을 부순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성을 가진 처녀가 진주 명문가 출신 하종학에게 후처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종학은 진사시까지 급제했으나 상처를 안 사람이었지요. 하종학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린 이씨는 정성껏 남편을 받들었지요. 그러나 하종학은 그녀가 28살이 되었을 때 병을 앓다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이씨는 청산과부로 인고의 세월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녀는 씻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수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로서 쟁쟁한 명성을 얻고 있는 시집과 친정을 위하여 개가를 할 수는 없었지요. 이 씨는 남자 종에게 지시를 내릴 때에는 친모나 유모 같은 여자 종을 통할 정도로 몸가짐을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수절하면서 지낼 때 전처의 딸 하씨가 이 씨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계모가 절개를 지키지 않고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어. 우리 하씨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이런 짓을 하는가? 전처의 딸 하씨는 자신의 친정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이 씨를 모함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씨는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가게 되지요. 그 때문에 재산은 전처의 딸 하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씨는 진주 목사로부터 혹독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지요. 이 씨의 종들도 끌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가 여인이 어찌 이런 짓을 하는가? 진주 목사는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듯이 이 씨를 나무랐습니다.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집에서 거느리는 종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씨는 젊은 나이에 수절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쓰게 되자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주 목사는 이 씨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대부가 여인에게 형장을 때리면서 신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주 목사는 그녀의 종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이놈들, 이 씨가 상전이라고 감쌀 생각을 한다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진주 목사는 사건을 예단하고 이 씨의 종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저희 주인 아씨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종들은 이 씨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어찌 사실이라고 알겠습니까? 진주 목사는 이 씨의 종들을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옥사로 진주 일대가 떠들썩했으나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종학 일가는 진주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영남의 이름난 유학자 조식은 자신의 제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문인들 앞에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식의 문인들은 공론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지요. 경상감사에게 말하여 이 씨의 관음죄를 강력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자 경상도 도사는 대대적인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종이 감형에서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 씨에게도 구원자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영남 유림의 명사인 이정의 첩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는데 그를 통해 구원을 청하였지요. 이정은 문신으로 청주 목사와 경주 부윤을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품과 학문으로 명성을 떨친 그는 태계 이황, 조식과 교유하던 인물이었지요. 이정은 이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여겼고 조식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이정은 윤리 문제를 어찌 그리 가볍게 보는가? 조식이 이정을 질책했습니다.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오. 과부의 실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비들이 떠들썩하게 비판하는 것이 옳으오. 당신이 그 여인을 비호하면 내가 당신과 의절할 것이오. 조식은 이정과 의절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정은 이 씨를 비호하다가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조식과도 의절하게 되었지요. 이정은 조식이 제자들의 말만 듣고 자식과 의절하자 탄식하고 말았습니다. 경상도 감영에서는 이 씨의 아인들이 매를 맞아 죽으면서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옥사를 확대할 수는 없었지요. 이 씨의 종들은 감영에서 석방되어 전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식의 문인이자 영남의 선비들은 감영에서 이 씨를 석방하자 젊은 선비들을 이끌고 이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을 부수어라. 영남의 젊은 선비들이 이 씨의 집을 마구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지요. 저는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는데 선비라는 자들이 몰려와 집을 부수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씨는 경상감령에 올라가 이들을 고발하고 말았지요. 경상감사는 난동을 부린 선비들을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조식의 문인들이 경상감령에 대거 구속되자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말았지요. 조식을 비롯한 영남의 선비들이 여인의 집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에 배나 할 짓이라는 부류와 이 여인을 마을에서 내쫓으려는 선비들이 정당하다고 두둔하는 부류로 나누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난동 사건에 가담한 많은 선비들이었지요. 그들은 법대로 처리하면 모두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진주 목사와 경상 감사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고 말았지요. 영남에서 유생들이 과부의 집을 헐어버렸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선조가 대신들에게 물었지요. 집을 헐어버린 유생들은 물에 베이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되옵니다. 여러 대신들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종학 부인 이 씨도 무죄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무사로 변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시성을 가진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의 하나로 부인을 냉대하곤 하였지요. 방씨의 부인은 아들을 낳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보기도 하고 굿도 여러 차례 하였지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백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드려요. 남편은 부인 말에 따라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지요. 부부는 옷을 단정히 입은 다음 백화산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 큰 바위 밑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지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정성껏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부인에게 입덧이 시작되어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나 훌륭하게 기릅시다. 그리고 10달 뒤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기의 이목구비가 훤하고 잘생겨 보는 이들마다 장차 큰 사람이 되겠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노인이 밖에 나갔다가 방신의 집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 줄기가 백화산에서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사람들을 자주 놀라게 하였지요. 보통 사람보다 일찍 걷고 말도 빨리 배우고 힘이 세어 어른과 팔씨름을 해도 아이가 이길 만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아이를 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랫감을 가지러 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방에서 장정 여러 사람이 주문을 외듯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씨 부인은 너무 이상하여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아이는 온데 간데 없고 젊은 무사한 사람이 버티고 서서 주문을 외우는데 손에 막대기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막대기 한 개가 군졸 한 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부인은 기이한 광경에 머리가 어지럽고 겁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막대기가 하나씩 모두 무사로 변하자 그는 갑자기 호령하는 것이었지요. 모두 듣거라. 지금부터 무술 훈련에 들어가겠다. 먼저 칼싸움을 배울 것이다.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너희들은 따라하도록 해라. 그러자 군졸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더니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빼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무사가 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칼싸움을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활을 들고 활 쏘는 훈련을 하였지요. 그렇게 훈련이 끝나자 무사는 흡족한 얼굴로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 훈련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자. 무사는 이렇게 말하고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끝날 때마다 군졸이 하나씩 막대기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주문을 외자 무사가 스스로 갓난아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의 잠을 재우던 포대기 속으로 들어가 금방 잠이 들어 새록새록 자고 있었지요. 아기가 무사가 됐단 말인가?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방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 빨래터로 갔으나 방 안의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려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더니
몸이 허약해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지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당신도 한번 방을 엿보세요. 두 사람이 산에 내려와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천연스러워 그녀의 마음이 더욱 아팠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도깨비이니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아요. 남편은 부인을 나무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다음날 방씨 부부는 보통 때처럼 일어나 남편은 들 일을 나갔고 아내는 빨래터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동정을 살피기로 했던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되어 부부는 집으로 조심조심 발길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방문 앞에 발길을 멈추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윽고 방 안에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인이 본 그대로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야. 집안이 망할 징조야. 이 일을 어쩐담? 부부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훈련이 끝났는지 잠잠했습니다.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씨는 이런 끔찍한 사실을 남에게 발설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였지요. 여보, 아무래도 저 아이가 요괴 아니면 귀신인 것 같소. 어쩌면 좋겠소. 설마 우리 아이가 요괴일까요? 우리가 백화산에서 기도하고 얻은 아이인데 그 반대가 아닐까요? 이를테면 재주가 비상하여 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가 하는 짓은 군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오. 요괴가 반란을 일으켜 임금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아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장수가 되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할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이가 크기도 전에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이 멸할 일인 것이었습니다. 방씨 부부가 살던 지방에는 오랑캐의 침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랑캐는 더욱 잔혹하게 득세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지요. 거기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싸움이 잦아 그야말로 난세가 거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도 뒤숭숭하여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지요. 이런 와중에 아들의 해괴망측한 짓은 방씨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오랑캐와 작당하는 날이면 큰일이오.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소. 우리 아무 생각 말고 저 아이를 멀리 보냅시다. 부인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남편은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여느 때처럼 아이를 재우고 일하러 나가듯이 아이를 재웠습니다. 방 씨는 큰 돌로 아이를 눌러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와 밭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 씨의 집 지붕이 뚫어지고
그 뚫린 곳으로 백마 한 마리가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백마는 슬프게 울면서 백화산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지요. 이렇게 울며 날아간 백마가 백화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며 산이 갈라지더니 백마는 그 갈라진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방씨가 넋을 잃고 있는데 또 한 번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갈라진 산 중턱에서 난데없이 물줄기가 솟구치며 큰 냇물을 이루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방씨는 후회하고 말았지요. 백화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들을 죽인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너무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방씨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씨의 행동을 크게 꾸짖었지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면 오랑캐를 무찌를 큰 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후 방씨는 이 마을에 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고 말았지요. 욕심 많은 석수장이. 옛날 어느 바위산 부근에 석수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 거대한 바위에서 묘비나 집에 쓸 석판을 잘라오곤 하였지요. 석수장이는 쓰임새에 따라 어떤 돌을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척 성실했기 때문에 늘 손님들이 많았지요. 어느 날 석수장이를 찾아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 소문 들었나? 글쎄, 산에 사는 산신이 가끔씩 나타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게야. 성실하게 살던 석수장이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수장이는 어떤 부자의 묘비를 주문받았지요. 그는 꼼꼼히 묘비를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부자의 집에 다다른 석수장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이 가득가득하였지요. 난 날마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런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이부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석수장이는 갑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졌지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소원대로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석수장이는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말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이, 헛소리를 들었군. 석수장이는 힘이 쭉 빠진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잣집을 보니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집에 다다른 석수장이는 그만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던 자신의 집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 대신 크고 넓은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엔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산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제 부자다. 석수장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석수장이는 당연히 성실하게 살았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석수장이는 떼약볕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앉아 창문으로 길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때마침 길거리에는 가마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가마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을 몸에 두른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를 지고 가는 하인이나 왕자 옆에서 황금 우산을 들고 있는 하인까지도 금빛과 은빛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석수 장인은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황금 양산을 쓰고 가마를 탈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소원대로 너를 왕자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석수장인은 정말 왕자가 되었지요. 석수장인은 하인들이 지고 가는 가마에 앉아 하인이 든 황금 양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석수장인은 바람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지요. 석수장인은 더 바랄 것이 없나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쨍쨍 내리쬐는 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석수장인은 해가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해가 된 석수장인은 이리저리 햇볕을 강하게 비추어 들판에 풀들을 불태우고 왕자의 얼굴을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햇볕을 막자 화가 났습니다. 석수장인은 해보다 구름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구름이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석수장이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된 석수장이가 많은 비를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모든 논밭이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하지만 바위만은 꿈쩍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야? 나보다 바위가 힘이 세단 말이야? 석수장이가 다시 바위가 되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이제 바위가 된 석수장이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위 앞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많은 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어떤 석수장이가 바위에서 석판을 떼내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뒤 커다란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한낱 사람이 바위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석수장이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러자 산신이 석수장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다시 사람이 된 석수장이는 다시 돌 자르는 일을 하였지요. 석수장이는 예전처럼 넓은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허름한 이부자리에서 자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했지만 언제까지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오리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소녀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 돌봐주었지만 소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생명이 차츰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오리였지요. 오리 할머니는 아주 늙었는데 너무 늙어 아무도 나이를 몰랐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오리 할머니는 소녀가 누워있는 불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젖히고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지요. 오리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새끼 여우의 소리가 나는군요. 그 여우는 지친 몸으로 딱딱한 눈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우는 발을 절룩이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지요. 여우는 몹시 배가 고파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서는군요. 이 소녀의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냥꾼입니다. 제가 눈밭으로 나가겠어요. 그 새끼 여우를 잡아서 할머니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내게 그 여우를 데려오시오. 그 새끼 여우를 마을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눈신을 신고 흰 눈밭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녀의 아버지는 발자국을 발견하였지요. 그건 새끼 여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질질 끌면서 지나간 흔적과 비틀비틀 넘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온종일 새끼 여우의 발자국을 뒤쫓아 다녔고 어두워지기 바로 전에 그 여우를 발견하였지요. 지친 새끼 여우가 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여우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 사냥꾼이 가까이 있어요.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사냥꾼이 새끼 암여우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가 불쌍한 여우를 봤네요. 소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날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불을 피웠지요. 그는 불가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녹이다가 어둠 속에서 여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우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고 있었지요. 마을에서는 계속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사냥꾼이 불을 피웠고 여우가 보고 있어요. 오늘 밤 소녀는 열이 나서 몸이 매우 뜨거울 겁니다. 밤새도록 소녀의 아버지는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피곤했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다시 새끼 암여우를 뒤쫓아 다녔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녀가 기침을 심하게 해대었지요. 이제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여우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여우를 양손으로 안았지요. 여우는 매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 나를 따라다니세요? 나는 아프고 지쳤어요. 차라리 지금 날 죽이세요.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우야, 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란다. 네가 우리 딸 병을 좀 고쳐줘야겠어.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여우를 안고 눈밭을 걸어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소녀의 가슴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새끼 여우와 사냥꾼이 집으로 오고 있군요. 소녀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침이었지요. 오리 할머니와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냥꾼을 보고 눈가에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활짝 웃었지요. 사냥꾼은 오리 할머니에게 새끼 여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스한 불가에 누워있는 소녀 곁에 놓인 담요에
여우를 놓았지요. 가서 여우에게 줄 고기를 가져와요. 소녀의 어머니가 고기를 가져오자 여우는 고기가 없어질 때까지 정신없이 먹었지요. 그리고 새끼 여우는 오래도록 잠을 잤습니다. 소녀도 잘 잤지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와 새끼 여우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가서 고기를 더 가져와요. 이번에도 새끼 여우는 고기를 모두 먹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이제 문을 열고 여우를 나가게 해줘요. 소녀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소녀를 일어나 앉게 하였지요. 소녀는 우리 할머니의 품에 기댄 채 새끼 여우를 보았습니다. 새끼 여우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여우가 마을을 빠져나가 눈밭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힘을 되찾은 새끼 여우는 눈밭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소녀의 병은 다 나았고 여우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우리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소녀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여우가 소녀를 낫게 한 걸까요? 소녀가 여우를 낫게 한 걸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닐걸요? 당신이 여우와 우리 딸을 고쳐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할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눈가의 주름이 쫙 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